빗물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나는 차의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뿌옇게 흐려진 유리 너머로 희미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 차들은 드물었고 와이퍼는 무력하게 앞유리를 훑어댈 뿐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굉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내 눈앞, 빗길에 미끄러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충격은 컸는지 차체는 형편없이 찌그러졌고 보닛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고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감은 채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채서 내렸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값비싼 드레스는 빗물과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고 얇은 어깨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고 검은 절망이 그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2명의 거구들이 내려 사고 현장을 빠르게 정리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한 명이 사고차에서 나온 여자를 거칠게 붙잡고 리무진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여자는 저항했지만 그녀의 몸부림은 무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억지로 차에 타기 직전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를 쳐다보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 내 기억 속에 깊이 박혔다. 그것은 마치 살려달라는 외침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지켜본 나를 향한 저주 같기도 했다.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현장에는 부서진 차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담고 있던 그 눈빛.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까?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그 사고에 대한 뉴스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내 이름은 김지훈. 올해로 59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삶을 살았다.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작은 연금을 받으며 한적한 동네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몇 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2 아이와도 서서히 멀어졌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딸아이는 결혼 후 지방에서 살고 있다. 가끔씩 오는 안부 전화만이 나와 세상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는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 삶은 마치 텅 빈 도서관 같다. 책들은 가지런히 꽂혀 있지만 아무도 읽는 이가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든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투명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를 보기 전까지는 그녀의 눈빛은 내 투명한 일상에 던져진 돌멩이였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잊히지 않았다. 내 삶에 갑자기 끼어든 그 작은 파편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사고는 내 안의 텅 빈 공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퇴직 후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메아리치는 공허함이 있었다. 매일 아침 유법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다. 낡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활기차지만 그 활기는 내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간다. 나는 그저 그 풍경의 한 조각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었다. 혼자 맞는 아침 식사는 항상 단조롭다. 토스트 2조각,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커피 한 잔, 빵을 씹으며 나는 가끔씩 아내가 해주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그리워진다. 아내는 손맛이 좋았다. 늘 나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여보 많이 먹어요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곤 했다.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있고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요리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끼니를 때울 뿐이었다. 오전에는 주로 동네 공원을 걷거나 도서관에 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고 아이들은 소리 지르며 뛰어다닌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젊은 시절에 내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때의 나도 저렇게 웃고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멀게 느껴졌다. 도서관은 내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수많은 책들이 꽂힌 책장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과 단절될 수 있었다. 나는 주로 고전 문학이나 역사서를 읽는다. 책 속의 인물들은 격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무미건조하게 읽어내려갈 뿐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내 삶의 페이지는 한 장씩 얇아져 가는 것 같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방 안에 어둠이 깔리면 고독은 더욱 짙어진다. TV를 틀어놓지만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울 뿐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늦은 밤 나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이내 포기하곤 했다. 아들은 항상 바빴고 딸은 어린 손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의 삶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다. 나는 그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사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내게는 큰 부담이었다. 내가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젊은 시절에 나는 야망도 있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삶의 파도에 휩쓸려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직장 생활에 치이고 가족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나는 서서히 나만의 섬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면서 그 섬은 더욱 고립되었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것일 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빛을 다시 떠올린다. 그 눈빛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갇힌 새가 창살 너머를 바라보는 것 같은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 눈빛이 내 마음속의 공허함과 공명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무를 수 없었다. 내 삶의 무미건조한 페이지에 그녀라는 이름의 한 문장이 새겨지기를 나는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나는 습관처럼 도서관 근처의 낡은 책방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흐린 하늘 아래 젖은 아스팔트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동네 책방이라는 팻말이 걸린 작은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느릿느릿 책장 사이를 걸으며 잊고 지냈던 과거의 추억을 더듬었다. 그때였다. 책장 모퉁이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죄송합니다.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빗길 사고 현장에서 보았던 그 여자. 그녀는 얇고 하늘거리는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날 밤에 처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무표정에 가까운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미하지만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허리를 숙여 바닥에 쏟아진 책들을 줍기 시작했다. 나도 그녀를 도왔다. 바닥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고전 소설들이 흩어져 있었다. 고전 소설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내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책 한 권을 들어올리며 그냥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책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툭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실려 있지 않았다. 이곳은 희귀본도 가끔 나오곤 합니다. 혹시 찾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맑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요. 그녀의 말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이라. 나는 그녀의 말을 되뇌며 그녀에게 건넸다. 주인공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책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지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저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맑고 깨끗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이름과 상반되게도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방에 혼자 다니시는 걸 보니 저와 비슷하시네요. 내가 말을 잇자 그녀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엇이요? 혼자 다니는 건 말입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딱히 함께 다닐 사람이 없어서요.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책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깊은 공감과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책을 고르다. 그녀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갔다. 좁은 서점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마음속에 텅 빈 공간에 그녀의 흔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책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이해해 줄 누군가를, 아주 희미한 희망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 또한 그랬다. 그 후 미나와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이어졌다. 내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심지어 마트에 가는 길목에서도 그녀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나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멀찍이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내가 그녀에게 다가갈 때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책 보러 가시는 길이세요. 어느 날 오후 내가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그녀가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그날도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날 밤의 사고와 그녀를 억지로 리무진에 태우던 남자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미나 씨는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데 딱히 할 일이 없으신가 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할 일은 많아요. 아주 많죠.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없어서요. 그녀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보았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했다고 해야 하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녀는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에게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나는 순간 당혹스러웠다. 남편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서요. 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몰래 나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날 밤 사고 현장에 나타났던 그 남자들과 연관된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치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그녀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김지훈 씨는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원에 앉아 책도 읽으실 수 있고.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삶이 좋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내 삶 역시 그녀처럼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새장에 갇혀 있었고 그 새장은 그녀의 새장만큼이나 견고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비밀스러워졌다. 우리는 이제 공원에서 만나는 대신 사람이 드문 카페나 한적한 골목길에서 만나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내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은 없었고 오직 계약과 소유욕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화려한 인형처럼 전시되었고 숨 쉬는 것조차 그의 허락이 필요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동시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미나의 이야기는 나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아내와의 관계가 식어가면서 나는 점차 고립되었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의 외로움. 그녀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다시금 건드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것은 순수한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나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나의 일상은 더 이상 무미건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매일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렸고 그녀의 슬픈 눈빛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위험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나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독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마취제와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서서히 그녀라는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지고 비밀스러워졌다. 공원 벤치나 카페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적한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서 만났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라도 민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녀의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내 하루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서점에 다시 모였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이자 우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다. 미나는 예전과 달리 조금 더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고 동시에 그녀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나는 책장 사이에서 조용히 내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아주 큰 저택에 갇힌 것 같아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창문도 문도 없는 감옥, 그 안에서 나는 매일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훈 씨를 만나고 나서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미나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의 고통이 내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관계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위험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그녀의 삶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우리 둘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닥칠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절박함과 간절함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와 동정의 단계를 넘어섰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듯이 흐느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은 순수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죄책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내가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민에게,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고 나는 그 유혹을 떨쳐낼 힘이 없었다. 미나와의 시간은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를 만날 생각에 설렜고 밤에는 그녀의 꿈을 꾸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음과 생기를 얻었고 그녀는 내게서 안정감과 위안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공범이었다.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고 금지된 행복을 좇는 공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건드렸다. 나는 그녀와의 시간을 더 원했고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국 나의 이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험하고 달콤한 관계를 더 깊숙이 이어가기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손에 닿는 그녀의 온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속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미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누각이 되어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떤 거짓말로 둘러싸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었다. 아들은 가끔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딸은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혹시라도 미나와의 만남을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통화하던 중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좀 좋아졌을 뿐이야. 별일 없으니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해라.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내 말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고 입계는 알 수 없는 경련이 일었다. 나는 내가 점점 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나 또한 그녀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즉 그 남자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또는 미술 전시회에 간다고 둘러대며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가끔씩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고스란히 내게 전해져 왔다. 우리는 서로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 한 번은 미나와 함께 도시 외곽의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불안했다. 미나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내게 말했다. 지훈 씨, 이대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어요. 나를 모르는 곳으로. 지훈 씨와 함께. 그녀의 말은 충동적이었지만 나는 그 말에 담긴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의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나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나는 그녀의 도피처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내게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다. 어느덧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민에게 내가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 아내와의 관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을 투영했다. 그리고 미나는 내게서 안정감과 보호,
그리고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 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였지만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관계. 나의 삶은 점점 더 이중적이 되어갔다. 낮에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척했지만 밤에는 미나와의 만남을 꿈꾸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달콤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의 양심은 희미한 속삭임처럼 작아져 갔고 나는 결국 나 자신의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나는 더 이상 미나를 단순한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매일 밤 나는 그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나의 외로운 일상은 이제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어느 날 저녁 민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은 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의 말은 위험한 도발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기도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가 알려준 한적한 호텔로 향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침대 끝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미나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날 밤에 처참했던 모습이나 평소에 화려하고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순수하고 연약한 소녀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나를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갈망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내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내 안에 숨어있던 오랜 갈망을 채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음과 뜨거움을 느꼈고 그녀는 내게서 안정감과 보호를 느꼈다. 우리는 서로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를 만끽했다. 그것은 죄악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달콤한 쾌락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옆자리에 누워있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때 그녀의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멍자국은 그녀가 갇혀있는 삶의 현실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내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자유는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의 소유였고 나는 그저 그녀의 잠시 동안의 도피처였을 뿐이었다.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나는 내가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공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었을 뿐이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끌고 미나의 삶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미나가 잠에서 깨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은 이미 회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 위험한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지만 미나의 눈을 마주하자 나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간절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고 이 달콤한 거짓말에 나 자신을 내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사랑의 끝은 결국 비극일지라도 나는 이 순간의 행복을 놓아줄 수 없었다. 달콤한 거짓말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불안은 현실이 되어 우리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나는 늘 미나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 매일 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에게서 오는 연락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오는 경고일까?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지훈 씨, 오늘 우리 만나지 말아요. 아니,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무슨 일이야? 미나 씨, 무슨 일 생긴 거야?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미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내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대요. 이상한 문자가 많다고. 누구냐고 묻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려니까 너무 무서워서 나는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안에 모든 감각이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훈 씨, 혹시라도 지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미나 씨,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는 미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의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날 밤 빗길에서 그녀를 억지로 리무진에 태우던 그 남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와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며칠 동안 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나의 핸드폰은 조용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내가 그녀의 삶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나는 혹시라도 그녀를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 우리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서성였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택배가 내게 배달되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민에게 선물했던 작은 책 한 권과 찢겨진 나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내가 공원 벤치에 앉아 미나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쓴 듯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사진까지.
나는 그들의 경고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꿰뚫고 있는 잔인하고 위협적인 경고였다. 나는 곧바로 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다. 미나는 나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구원해주고 싶다는 오만함으로 그녀의 삶을 망쳐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미나를 만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두려움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그들의 그림자가 나를 쫓아올까 두려워했다. 나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잔해와도 같았다.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비밀이 폭로된 순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공개적인 방식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TV를 켰고 뉴스 속보에 나오는 나측은 얼굴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미나가 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초점 없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그녀를 탐욕스러운 여자, 유력 기업가의 사생활을 문란하게 한 불륜녀라고 묘사했다. 김미나 씨는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앵커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찢고 들어왔다. 그들의 보도는 미나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짜깁기 된 거짓말과 진실의 파편들이 뒤섞여 있었다. 미나가 나를 만난 것은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포장되었다. 나는 그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나를 파멸시키려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민에게 주는 경고였고, 동시에 그녀의 삶을 영원히 옭아매려는 그들의 잔혹한 방식이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도대체 저 여자랑 무슨 관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민에게서 받은 사진, 우리가 함께 웃고 있던 그 사진이 이미 세상에 퍼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다. 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아버지인지 그녀의 눈물은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의 추억,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지켜왔던 작은 존엄성까지도. 그들은 나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켰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나는 하루아침에 한심한 노인으로 전락해버렸다. 미나의 소식은 그 후로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뉴스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가십이 되었다가 이내 잊혔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녀의 행방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내가 미나를 구원하려 했다는 오만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 나의 외로움과 욕망이 그녀의 삶을 파괴했고 나의 가족을 파괴했다. 나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내가 믿었던 사랑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독이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나는 미나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던 숨을 쉬는 것 같아요라는 말.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절박한 갈망.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영원히 그녀의 눈빛,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은 후 내 삶은 다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고요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텅 비고 황량한 폐허와 같았다. 아파트의 벽은 여전히 하얗고 창밖 풍경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미나와의 추억,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아들은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은 혹독한 말들로 내게 상처를 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그들은 내게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내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나는 미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 빗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나를 향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매일 밤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모습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박혀버린 가시와 같았다. 나는 이제 매일 매시간 그녀의 안부를 걱정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독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그녀의 삶을 더 망쳐버린 것은 아닐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이라는 죄책감은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그녀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는 오만함을 품었지만 결국 나는 그녀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낡은 책방 골목을 찾아갔다. 책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설렘도 비밀스러운 기대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과 회한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책을 고르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고독을 위로해주던 그 시간들. 그때의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나는 이제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절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삶에 대한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의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구원받고 싶어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절박한 손길을 잡았지만 결국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간 존재였다. 내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독 속에 놓이게 되었다. 예전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의 고독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진 고립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나의 죄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미나와의 짧은 행복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파멸의 흔적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 폐허 위에서 영원한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허망한 꿈이었음을 깨닫는 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